당장 나가.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집이 집 같지 않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돌아가신 그 겨울부터였을 겁니다. 7살이었던 제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아빠는 슬픔에 잠긴 채 말이 없어졌고 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새엄마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아빠가 없을 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서야, 이리 와봐. 새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개기. 8살 아이가 하기엔 벅찬 일들이었지만 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 속에서 저는 새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새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숙제는 밤늦게 몰래 해야 했고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놀 생각을 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아빠는 모르셨습니다. 아빠 앞에서 새엄마는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민서야, 밥 먹어. 많이 먹어야 해.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챙기는 척했고 아빠는 안심한 듯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설거지 제대로 안 했지? 다시 해. 방 청소 이게 뭐야? 처음부터 다시. 내가 먹은 밥값이라도 해야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빠에게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아빠는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한 아이가 되었고 친구들은 점점 저를 멀리했습니다. 민서는 왜 맨날 혼자 있어? 재미없어? 같이 놀아도 말이 없잖아.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받은 상처를 학교에서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새엄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14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이미 집에서 하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저녁 준비와 청소가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제 방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나마도 숙제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새엄마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이렇게 편하게 살았을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그렇게 말하는 새엄마가 미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살 겨울,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적을 유지한 저에게 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상을 준 것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상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딸 잘했네.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주무신 밤, 새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을 받아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빠가 너한테 신경 쓰느라
나를 제대로 안 봐. 내가 있으면 이 집이 편할 날이 없어. 새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내가 그렇게 똑똑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고. 당장.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내 아빠한테는 내가 말할 거야. 내가 가출했다고.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아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믿겠어? 나? 아니면 문제만 일으키는 너? 새엄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상장도, 교과서도, 그리고 엄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선 저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끝없이 내렸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한다. 주머니 속 상장을 꺼내봤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지만 그것은 제가 가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 15살 민서는 집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증명하겠다고. 그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24시간 편의점 앞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배는 고팠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돈은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며칠을 버텨야 할까?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계속 자면 안 돼요. 어디 갈 데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따뜻한 컵라면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일단 이거 먹고. 혹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은 적었지만 저에게는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점장님은 편의점 창고 한 켠을 제 잠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임시로만 있는 거예요. 빨리 제대로 된 곳 찾아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는 갈 수 없었지만 공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검정고시 책을 빌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졸려도 저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편의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헌책방을 발견했습니다. 책과 사람이라는 이름의 그 서점은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학생, 책 찾는 거예요? 주인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이면 천천히 해요. 여기 책들은 시간이 많거든. 할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도서관 대신 그 서점에 자주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가끔 따뜻한 차도 내어주셨습니다. 학생,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 눈빛을 보면 알아요.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이거든. 그렇게 저는 낮에는 서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점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 속의 지혜를 나누는 분이셨습니다. 이 책 읽어봤어요? 경영의 기본을 다룬 책인데. 경영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영을 알아야 해요. 자기 인생도 결국 경영이거든. 할아버지께서 건네주신 책은 작은 기업의 성공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밤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부 정리하는 법, 손님을 대하는 법, 재고를 관리하는 법. 작은 서점이지만 여기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당신은 똑똑한 아이야. 잘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유통과 물류를 배웠고, 낮에는 서점에서 경영과 고객 관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16살이 된 저는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나는 더 높이 올라갈 거야.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편의점 점장님께 합격증을 보여드렸을 때 두 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이제 대학도 갈 수 있겠네요. 대학은 돈이 없어서 장학금이 있어요. 당신 같은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저는 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마케팅, 기술 트렌드. 특히 저를 사로잡은 것은 스타트업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로 큰 기업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컴퓨터 한 대를 제게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컴퓨터를 알아야 해요. 인터넷이라는 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밤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타자도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료 강의를 찾아 들었고 프로그래밍 기초도 독학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점의 헌책들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 할아버지, 제가 서점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책을 온라인으로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그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받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책을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툴지만 홈페이지를 만들고 책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주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책을 올리고 설명을 정성껏 썼습니다. 그리고 2달째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주문이요. 온라인 주문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마치 큰 계약을 따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주문은 겨우 5,000원짜리 헌책 한 권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을 바꿀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몇 권, 그 다음 달엔 10여 권.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 물류의 중요성, 신뢰의 가치.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재능. 아직 멀었어요. 저는 더 배워야 해요. 그 겸손함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19살이 되던 해, 저는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경영학과. 제가 꿈꾸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점 할아버지와 편의점 점장님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 날개를 펼칠 때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5살
눈 내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장학금으로는 학비만 겨우 해결할 수 있었고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저는 도서관과 일터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 저는 작은 IT 스타트업에서 인턴 기회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저보다 5살 많은 선배 개발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준호는 제 능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제 방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준호의 인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턴 생활 3개월째.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짓눌렀고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준호는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점 할아버지께 배운 온라인 판매 경험, 대학에서 배운 마케팅 지식, 그리고 인턴 생활에서 쌓은 데이터 분석 능력. 이 모든 걸 합치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고. 중고 물건을 거래하되 데이터 분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준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밤새 작성한 기획서를 펼쳤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저와 준호는 작은 원룸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링크마켓. 사람과 물건을 연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 3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개발과 운영을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서비스는 겨우 회원 300명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거의 없었고 서버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돈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서버비를 내고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배달을 하고 8시에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링크마켓 운영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 3, 4시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째 되던 날, 갑자기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블로거가 저희 서비스를 소개한 것입니다. 하루에 100명, 200명씩 가입자가 늘었습니다. 행복한 비명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회원이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링크마켓은 회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중했습니다. 어렵게 키운 사업이었습니다. 함부로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좋은 조건의 투자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하고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27살. 링크마켓은 업계에서 주목받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원 100만 명, 연 매출 100억. 저는 대표이사가 되었고 준호는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낯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살 눈 내리던 그날 밤. 살아남아서 반드시 증명하겠다던 그 다짐. 저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링크마켓은 상장 기업이 되었고 저는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언론은 저를 기적의 CEO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준호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동료이자 동반자로서 저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35살이 되던 해, 저는 한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올해의 기업인상 시상식. 평범한 옷차림에 단정한 단발머리. 저는 여전히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저를 쫓아낸 그 사람들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새엄마와 낯선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는데 아마도 이복 동생인 것 같았습니다. 새엄마는 2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차가운 표정은 그대로였고 이복 동생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저 사람들 봐. 다들 부자들이야. 이복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고 새엄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저를 느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수상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자는 링크마켓 그룹 최민서 회장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객석에 있던 새엄마와 이복 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새엄마의 입이 벌어졌고 이복 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저는 15살에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로 나섰죠. 객석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복 동생은 엄마의 팔을 붙잡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지만 새엄마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경영을 배웠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새벽 배달을 하며 회사를 키웠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로비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민서? 민서 맞니? 천천히 돌아서자 새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당황과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회장님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새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옆에 선 이복 동생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이네요. 민서야. 그때 일은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새엄마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내쫓은 그날,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그날 집에 남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새엄마의 눈에 당황과 부끄러움이 교차했고 이복 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20년 전의 그 소녀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처럼 지내면 되니까요. 민서야, 정말 미안해. 새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준호가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걸어가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시상식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고 새엄마를 마주한 그 순간이 제게 마지막 매듭을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 괜찮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힘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준호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새엄마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서툰 글씨로 사과의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녀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내쫓은 것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제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줄 필요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주 토요일 저는 오랜만에 작은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책을 정리하고 계셨고 제 모습을 보자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민서 오랜만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구나.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깊이 고개를 숙였고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서, 내가 배운 건 경영이나 장사가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이었지. 네, 알고 있어요. 그걸 잊지 않았다면 넌 이미 성공한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뭉클해졌고
오랜만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하다가 저는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회사 임원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링크마켓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 특히 집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우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회의가 끝난 뒤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서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뿌리를 잊지 않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발표 후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저의 과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들은 제게 새엄마에 대해 복수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 선발식이 열렸고 20명의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집을 떠나 혼자 살아가는 16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성공하기 시작했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받았던 상처가 이제는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선발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더 쉬운데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준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던 겨울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15살 소녀.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제 삶 자체가 증명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 자신도 이제야 엄마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지를 보낸 뒤 책상 서랍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낡은 상장을 꺼냈습니다. 15살 때 받았던 그 상장, 집에서 쫓겨나던 날 가방에 넣었던 유일한 증거. 저는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화려한 트로피나 상패들 옆이 아니라 제 책상 바로 앞에. 그것이 제 시작이었고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출발점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액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 보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제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35살입니다. 링크마켓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고 작은 약속도 지키려 노력했으며 제가 받은 상처를 남에게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길을 걷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복수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저답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심과 노력은 결국 사람을 바꾸고 상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